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법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의 신원이 밝혀지면 조금 다른 분들 위치나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번 건은 앞에 쓴 것들이랑은 좀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제재에 대한 일종의 북한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학대로 이렇게 이제 신고가 나가고 그렇게 됐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재혼하고 있다는 정도랑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됐고.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다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 등장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잠시 뒤 취재기자 리포트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포함해 오늘의 대선 전국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방역 패스의 일부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 패스는 효력이 정지됐고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조치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는 사실상 반대 결정을 내려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곳은 서울에 있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 상점입니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1심 본안 판결이 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 자체의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반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기본생활영위의 필수적인 시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12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조치 효력도 중단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 방역 패스 확대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외의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실내 체육시설,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당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선 사실상 정반대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점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데 공공복리 필요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마트와 백화점,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 효력은 유지됩니다. 앞서 법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1심 본안재판과 상급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진 하급심별로 혼란과 양측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호입니다. 네, 이렇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 패스의 일부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정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해제 논의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다시 좀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는 등의 어떤 논의들을 좀 할 타이밍인데 이제 이게 법원의 이런 결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논의가 좀 애매해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합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태에서 방역 패스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는 상호 좀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장 다중이용시설의 면적당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이 서울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만큼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12세 이상으로의 방역 패스 대상 연령 확대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당분간 방역 패스 적용을 둘러싸고 국민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이번 16일까지의 거리 두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모임 인원을 6명까지로 다소 완화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과 같은 밤 9시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일주일 뒤 우세종이 되고 2월 말에는 최대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거리 두기를 이같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를 다음 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완화했지만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나머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데다 민족 대이동에 있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들면서 확진자는 더 이상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신규 환자는 4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8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며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입니다. 12월 넷째 주 1.8%였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매주 2배 이상 증가하며 이번 주 20%를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 뒤인 오는 21일쯤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를 40% 완화하면 2월 말엔 하루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위중증 환자는 1,700명까지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거리 두기 완화를 대폭 완화했을 경우에는 1 내지 3만 명 정도가 2월 말 정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인 정도에 완화하는 것은 이보다는 좀 낮은 그 완화로서 이보다 적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즉시 거리 두기를 강화해 외국처럼 의료 체계가 붕괴에 직면하거나 사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일부를 빼고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내용, 또 사적 대화 등 외에는 예정대로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MBC는 서울의 소리 A 기자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녹취 분량은 모두 7시간 45분으로
MBC는 오는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 측은 전화통화를 몰래 녹취해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게 검증의 대상이 있는 거고 검증의 대상이 아닌 순수 사생활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역에 있어서 사생활 영역인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거는 그건 뭐 국민적 관심,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MBC 측은 김 씨가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인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맞섰습니다. 사전에 여러 법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법원은 한 차례 신문 기일을 연 뒤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사건에 대한 녹취가 공개되면 진술 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대화 내용도 유권자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녹취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고 조작의 흔적도 없다며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나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한 조력자 역할 등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 대부분은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MBC 실제 보도를 봐야겠지만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네, 여야 모두 그리고 유권자들도 오늘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일부가 보도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언론사 항의 방문까지 나섰던 국민의힘, 선거 개입에 나쁜 선리를 남기게 됐다고 유감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려 한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 아침 MBC 본사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을 보도하려는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7시간 동안 통화한 것은 사적 대화라면서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녹음하고 대선 직전에 방송하려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MBC 노조가 언론 탄압이라고 항의하며 진입을 막으면서 거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내에선 홍준표 의원이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로 키웠다며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선대본부에선 녹취가 공개될 경우 당 내용을 겨우 수습하고 지지율 반등에 나선 윤 후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녹취는 방송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선거 개입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방송 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 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지만 법과 상식,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김건희 씨를 잘 안다면서 사적 대화로 생각했을 리 없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도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며 김건희 씨를 고발하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MBC가 김건희 씨 녹취방송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MBC가 외부로 유출해 후보자 비방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결정문의 별지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인데 이번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 고발과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간 정의당 심상정 후보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를 몰아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여영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택에서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 심상정 후보는 참으로 송구하다며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길로 진보 정치를 걸어온 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소명의식은 또 분명히 갖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국민 앞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복귀를 믿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 토론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수당을 토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자 토론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에게 쌍특검을 받으랬더니 뒤에서 토론 담합이나 벌이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비호감 1위와 2위가 토론을 하게 되는 이 비호감 토론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공정을 외치는 분, 그리고 또 선택의 자유를 외치는 분이 맞지 않죠. 안 후보는 대선 후보 다자 대결에서 지지율 20% 선까지 바짝 다가서며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기세를 몰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인 임명진 목사의 지지를 끌어내며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안철수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칩거가 맞물리면서 제3지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진보 정치는 물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전략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발견된 실종자 한 명이 결국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며칠간 뜬 눈으로 구조 상황을 지켜본 가족들은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으로 구조자를 옮깁니다. 수습된 구조자는 지난 13일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낙하물에 파묻힌 채 발견된 노동자 A씨. 발견 30시간 만에 수습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수습 중에 있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신원은 추후 밝혀지는 대로 정식 브리핑을 통해서 사고 발생 직후 뜬 눈으로 현장을 지켰던 실종자 가족들.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 돌아오길 바랐지만 결국 실종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나머지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신원이 밝혀지면 조금 다른 분들 위치나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단서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 장비도 화물차에 실려 현장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조립한 뒤 월요일부터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뒤 구조대원을 본격 투입해 수색에 나섭니다. 1200톤 크레인이 중량물이라 지금 현재 지관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관 보강을 실시하고 지관의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붕괴 아파트에서 떨어진 잔해물이 워낙 많다 보니 대규모 수색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타워 크레인 같은 위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 구조와 수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붕괴 사고를 초래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가 붕괴하기 전 타워 크레인 고정 장치가 먼저 파손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작업장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뚝 소리와 함께 거푸집이 망가지면서 콘크리트가 쓸려 내려갑니다. 이후 39층부터 붕괴하기 시작했고 16층 아래인 23층까지 T자 형태로 바닥이 모두 뚫렸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아래쪽 콘크리트가 제대로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제대로 붙지 않은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합니다. 콘크리트가 철근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지 못하고 이게 다 빠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정착력이 좀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자체가 강도가 너무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고가 아파트 벽면에 붙어있던 타워 크레인 고정 장치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작됐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가 크레인 고정 장치가 파손된 장면을 목격하고 39층 현장에 알려 작업자들이 붕괴 직전 대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타워를 지지하고 있던 브레이킹이 균열이 가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위에다 이제 구조를 날린 것 같고, 계단 같은 경우는 옹벽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이쪽으로 좀 대피를 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사고 진행 과정에서 타워 크레인 고정 장치가 먼저 파손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고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일지 등 공사와 감리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이를 정밀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과정이 꼭 필요한데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발생 이후 12일 이상 충분히 양생 기간을 둬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YTN이 확보한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는 짧게는 6일 만에 양생을 끝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무너진 아이파크 아파트 건물 타설 일지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36층 바닥판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위층을 올린 건 12월 10일, 딱 일주일 만입니다. 다시 37층 위에 38층을 쌓기까지는 고작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붕괴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을 때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타설 일지가 공개되자 이번엔 기간뿐만 아니라 강도도 중요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빠르게 해명 자료를 내느라 38층과 39층 등 최상부 자료만 구해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콘크리트 타설 당시 강도를 검사해가며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붕괴한 구조물의 단면을 보면 콘크리트 속 철근이 그대로 뽑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가 철근에 단단하게 맞물릴 만큼의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실제 중요한 것은 거푸집을 뜯고 나서 실제 구조물 자체가 강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강도에 대해서 과연 현대산업개발이 품질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좀 필요하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강도 시험 결과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북도 의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에 대해 반발하며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낸 지 8시간여 만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이번엔 앞서 2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자강도가 아닌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을 쏘기 전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자신들 역시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 담화를 낸 지 8시간여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이번에는 시험 발사가 아닌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건은 앞에 쏜 것들이랑은 좀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제재를 했다라는 것, 그 제재에 대한 일종의 북한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동기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약 36km로 탐지됐고 세부 지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궤적이 유사한 만큼 전략무기 수준의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이나 변칙 기동을 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KN-24를 쏘아 올렸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교착 국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와 경찰이 부모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뇌출혈 증세에 몸 곳곳에 멍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갓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의사로부터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온 생후 2개월짜리 아기가 학대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신고였습니다. 아이가 학대로 이렇게 이제 신고가 나가고 그렇게 됐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재혼하고 있다는 정도라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파악이 됐고. 남자 아기는 의식을 잃은 채 갈비뼈 곳곳이 부러져 있었고 뇌출혈 증세도 보였습니다. 양쪽 망막엔 출혈이, 몸 곳곳엔 멍이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애초 아기를 안고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병원 2곳을 더 옮겨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는 오전에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진 아이를 주변 의원과 대형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119에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아이 상태를 확인한 뒤 경기도 성남 자택으로 돌아간 부모를 찾아가 면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부모는 애를 돌보다가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꼭 잡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하다가 약간 눌려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경찰은 아기가 심하게 다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사실상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또 7시간 하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박근혜 세월 7시간이 떠올라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은 몇몇 부분만 빼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방송 자체를 불허하진 않으면서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청년 정치인 시각에서 대선 전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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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전에 몇 번 뵌 적은 있고요. 네, 방송에서 마주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한번 뵀던 것 같고. 방송은 처음이시고, 네,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서 두 분의 시각으로 좀 대선 전국을 진단해 주시고요. 오늘 마침 좀 대선 전국의 뇌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핵심 변수로 떠오른 7시간 통화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 보셨겠지만 김건희 씨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재판부가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안? 법원에서 이 공익성 그리고 어떤 것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네.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그 MBC 방송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이 법원에서 어떤 사적인 발언이나 감정적인 부분은 빼라, 또 수사 사안과 관련한 발언은 빼라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보고 어쨌든 이 MBC 방송이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인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MBC 보도를 봤는데 이 부분이 굳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야 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라거나 또는 공익적인 어떤 보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되면 오히려 좀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MBC를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도 있었다. 언론의 독립성을 좀 입법부가 침해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부분은 좀 판단에서 좀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역풍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국민의힘 대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김근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취재윤리 측면에서 취재를 한다라는 목적을 밝힌 대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 대화다라고 또 국민의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법원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사적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내용들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또 가볍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각각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이시고 청년정의당 대표이신데, 이번 사안을 놓고 선대위 그 청년본부 안에서 어떤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당의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또 선거에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의견들을 좀 나누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또 법원의 판단이랑 또 개인적인 판단이랑 이런 것들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화의 불법성과 보도의 공익성이 좀 맞서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인격권과 알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이기도 한데, 어떤 좀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어떤 좀 반응이 많은가요? 일단은 그 방송에 대한 어떤 주목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국민들은 많아진 것 같고요. 네. 이 국민의힘이 그 MBC를 찾아가고 또 항의를 하고 또 당이 나서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MBC 노조에서는 또 그에 대한 규탄 입장을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그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집중도를 더 높여줬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조금 세부적인 내용, 지금은 좀 큰 틀에서 두 분의 평가, 그리고 주변의 어떤 여론 반응 이런 걸 살펴봤다면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저희가 뭐 어떤 발언이 방송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방송이 되어 봐야 아는 거고 재판부 판단을 놓고 좀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미리 한번 가늠해보면 지금 보면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 또 정치 조력자 역할 등에 대한 어떤 발언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지금 보면 김건희 씨와 관여된 수사 상황은 방송 금지, 또 일부 언론사나 기사 관련도에 대한 발언도 방송 금지,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사적 대화 부분은 방송 금지.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라든지 사적인 부분은 좀 방송이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방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앞서 좀 역풍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만약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방송이 된다면 어떤 여파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부작용보다 이게 공개됐을 때 받을 피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이 타격에 대한 방어에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당 차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물론 그 내용이 정확할지 아닐지 이제 사실 이걸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영부인이 갖는 그 무게에는 또 좀 걸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별도로 김 씨와 김건희 씨와 통화한 상대방이죠. 서울의 소리 기자는 방송 금지 결정이 나올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공개가 된다면 또 이 파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법원이 이 방송의 공익성 그리고 또 사생활의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는 방송을 해도 된다, 일부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서울의 소리가 만약에 그런 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이걸 다 공개를 했을 경우 이 서울의 소리는 법적인 어떤 대가도 치르겠지만 어떤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돼 있다는 언론으로서의 어떤 편향성 예. 그리고 또 어떤 취재 윤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도 같이 또 부담을 지게 되겠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강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대응을 좀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선거 개입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연일 지금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른 아침부터 MBC를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측면이 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런 돌발 변수를 좀 키웠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적극 대응을 하는 편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타격이 적겠다라고 당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정치인이신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방송국에 사실 뭐 MBC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서 다른 또 사안으로 CBS 또 저희 YTN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연인 항의 방문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언론 탄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언론에다가 항의를 하고 또 뭔가 당 지지율이 잘 안 오를 때 언론 탓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또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런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언론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들은 조금 자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MBC가 이 결정문에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이제 그 유출의 주체를 이제 MBC를 지목하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돌아다니던 어떤 찌라시 이런 부분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판결문 자체가 지금 유출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판결문 자체에 이제 MBC에서 속한 이제 그 변호 담당하시는 분의 이제 그쪽에서 나왔다라는 증거들이 또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민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방송이 공개된 다음에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6일에 이제 방송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이제 법원 판단을 토대로 해당 방송국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방송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국민의힘이 방송국들을 항의 방문하는 장면 먼저 보셨는데 대선 후보들의 쇼츠 영상이 화제인 가운데 또 마침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형식을 떠나서요. 그 내용을 보면 사극 제작을 의무화해야 된다. 또 메인 뉴스에 국제 뉴스를 30% 이상 편성해야 된다라는 또 내용이 담기면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독립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송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어떤 방송에 있어서 뭐 드라마를 방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국제 뉴스를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막 내놓는 것은 이런 어떤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약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충분한 거죠.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한 방송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방송의 편성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또 법 위반 소지가 큰 공약을 이런 짧은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한 쇼츠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무리 트렌드라고 해도 바람직한 행태인가 의문입니다. 형식의 어떤 참신함을 떠나서 내용 전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법 위반 소지가 큰 공약이라면 충분한 어떤 설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권교체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잖아요. 근데 그 정권교체 열망에 담긴 또 의의 중에 하나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정부가 여러 가지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도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극을 의무적으로 만들게끔 하고 또 국제 뉴스를 또 어떤 수치를 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뭐 바람직한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한 개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쇼츠 형식으로 지금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쇼츠가 지금은 좀 수정이 됐습니다만 초기 쇼츠를 보면은 선조치 후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네, 그러니까 먼저 선대위에서 질러놓고 나중에 후보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공약이라는 것은 그 국민들께 하는 하나의 약속이고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공약적인 부분을 후보의 생각이 담기지 않고 선대위 차원에서 일단 질러놓고 본다 이런 접근은 책임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후보가 보고 받았을 때 나의 철학과는 좀 맞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방식들을 좀 취하는 것인지 좀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각 당에 각각 이제 속해 있는 당의 선거 캠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앞서 보면 표심을 흔든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일부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같은 쇼츠 공약 발표 형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참신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거기에 깊이가 얼만큼 들어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숙고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공약들에 있어서 페이스북에도 간단한 공약으로 이렇게 딱 던지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약이 딱 발표되고 나서 다음 날 또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보와 이렇게 상호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약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툭툭 던져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공약이라는 것을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뭐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 전국에서 여러 가지 변수, 중요한 핵심 변수 중에 하나가 2030 MZ세대에 대한 어떤 표심의 향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공략한 형식의 선거 전략이라 여쭤봤는데 오히려 청년 정치인이신 께서는 오히려 가볍고 좀 깊이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는 게 좀 눈에 띄는데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쇼츠 영상이라는 형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저희도 쇼츠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특히 청년층에게 많이 회자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쇼츠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에 7자, 5자로 이제 게시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담을 수 있는 공약이라는 내용 그 자체의 깊이가 깊지 않고 또 사실 굉장히 좀 라이트한 어떤 그런 공약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제시, 또 이제 특히 청년들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커다란 국가 비전을 좀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 얼굴이 지나간 김에 윤 후보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윤 후보 QR코드를 찍지 않아서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좀 대부분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불편을 좀 감수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방역법을 위반하다 보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윤 후보는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기사?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물론 진짜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방역 수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결정된 공적 규칙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정말 힘겹게 지키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좀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할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워크도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물론 이제 QR코드를 잘 자신이 챙기지 못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나무인이다. 몇 번의 경고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매번 이거 불편해 하면서도 또 막 QR코드 오류 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대선 후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패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윤석열 후보께서 이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내가 법과 규칙을 패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두 분의 어떤 시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 이모 씨의 사망 원인이 제보자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국가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급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결과에 의구심을 계속해서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충격에 더불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얽혀 있는 이 대장동 비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총 합해가지고 벌써 3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검이라든지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각에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발표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혹들을 최대한 좀 국민께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수 발표가 있었지만 정밀 부검까지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나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측 관련해서 3분이나 지금 돌아가셨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네.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뭐 하나 투명하게 소상히 밝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특검 얼마든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든 또는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특검이든
이 특검 추진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발끈하기보다는 네.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밝혀낼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좀 의혹에 대한 규명이 좀 더 진전돼야 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이번에는 공약 경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그간 좀 정당을 떠나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었죠. 탈모 관련 공약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조금 더 포함이 됐어요. 모발 이식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번 이 공약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네. 재정 운용에 대한 너무 무책임하게 운용이 됐던 측면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는 그 재정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 운용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2018년에 들어서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자로 들어섰고, 네. 그리고 24년이면은 고갈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재정을 사용하겠다라는 방식보다는 보다 더 나은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게 이제 카피약에 대한 가격이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검사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더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것이 경쟁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공약도 잠깐 짚어보면 사실 최근에 부인 리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김건희 리스크, 7시간 통화 녹음 변수가 다시 등장하면서 또 정책 행보가 묻히긴 했습니다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서 경남의 원전 생태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쇼츠 영상에 대한 부분은 좀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창원에 가서 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가 되면은 두산중공업이 그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창원의 두산중공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좀 의도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이런 경남 이런 지역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장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 시민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쓰는데, 이런 핵발전소, 이런 위험 부담들은 다 지방민들이 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지진 크게 났을 때 그때 경남에 있는 핵발전소 근처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거 이제 생각을 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핵발전소를 건설을 재개하기 시작하면 하나 두 개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계속 더 짓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정은 핵산업의 그 손을 들어주는 결정인데, 핵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지어야 그 산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정부가 핵발전소로 이 전력을 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험한 어떤 핵발전소의 위험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측에서도 원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위기의식은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사상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난 적이 몇 번 있죠. 그리고 또 그 위험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기술적으로 그 안정성은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학계나 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을 오히려 조장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더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각각 좀 당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거를 12일 밤에 했으니까 사흘째인가요? 심상정 후보 공식 일정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데, 당내 얘기, 장혜영 의원 얘기
듣고 나서 또 강 대표님 의견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후보는 아마도 백지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후보께서 백지 위에서 그리신 그림이 그것이 무엇인지 위해서 저는 뭔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장혜영 의원은 백지 위에서 그리신 그림이라고 언급을 했고 여영국 대표는 후보 사퇴 없을 거라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오늘 수뇌부 회동도 있었던 걸로 비공개 자택 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여영국 대표님과 장혜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고요. 네. 이제 후보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 전반부를 지났는데 이제 남은 그 후반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숙고의 시간을 혼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지지 않게 아마도 이번 주말 중으로는 그런 숙고의 결과를 내놓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심상정 후보께서 진보 정치 소명을 분명히 갖겠다라고 오늘 회동에서 밝히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네. 심상정 후보께서 숙고의 시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이 선대위가 어떤 제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께서 백지 상태에서 좀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총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16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 시점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복귀 시점은? 네, 제 예상으로는 일요일 어쨌든 이번 주말 내에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근태 본부장님께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그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좀 최근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토론과 관련된. 네, 일단 선관위 주간 TV 토론의 경우에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석 이상의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 후보 혹은 3%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정당의 후보 아니면은 이제 선관위가 정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네. 물론 언론사 초청 그 TV 토론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TV 토론이라는 것이 갖는 선거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선관위 주간 방송 토론 초청 기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언론인사가 가진 또 하나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근태 국민의당 선대위 청년본부장 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abbè, faccia una benedizione, ce la potevi pure fare. Buono. Santo Padre. A sorpresa, ieri il Papa è arrivato verso le 19, ha varcato la soglia del negozio ed è stato un incontro meraviglioso. Ma il tempo di salutarci ha voluto pregare con noi, farci una benedizione a noi al negozio, una foto ricordo e è andato via. Quindi, come mai proprio voi? Qual era la precedente frequentazione? e il Papa veniva qui già prima ancora di diventare Papa, era un nostro vecchio cliente. Quando arrivava a Roma per andare al Vaticano, prima passava qui, faceva dei regali. Come aveva promesso, ha fatto una benedizione al negozio. Non posso, non ho parole, è un'emozione grandissima. 이 기관 투자자 자금이 무려 1경 원 넘게 몰린 LG 에너지솔루션의 공모 가격이 3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대박을 꿈꾸는 일반 투자자의 청약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이런 대형 회사의 상장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LG 에너지솔루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의 경쟁률은 무려 2023대 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전체 주문 규모는 1경 5,203조 원. 국내 기업 공개사상 기관 투자자 주문 금액이 1경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공모 가격은 희망 범위 가운데 가장 높은 3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상장 즉시 시가총액 70조 원이 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단번에 코스피 3위 기업에 등극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베오이타 작년도 실적 기준 40배 초반을 적용하면은 100조 정도 시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은 당장은 적절한 시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 새로 이름을 올리는 대형 회사는 LG 에너지솔루션만이 아닙니다. 건설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 유통계의 강자인 SSG닷컴과 컬리도 상장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CJ 올리브영도 상장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막상 상장 뒤 주가 흐름이 기대를 밑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뱅크 주가는 한때 9만 원을 넘겼지만 지금은 4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은 아예 공모가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참여를 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매출액을 내느냐, 특히 이제 수익률보다는 매출액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IPO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결국은 투자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모주 청약 뒤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려면 무엇보다 대상 회사의 성장성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북 제재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각국의 신중한 행동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중국도 좀 더 비중을 높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질서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을 확실히 배려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발사체의 종류가 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과격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发射物的性质还需要进一步的研判，各方不应仓促定性或过激反应。 아울러 관련 각국은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물론 북한도 겨냥해서 한 말로 들립니다. 북미 간 대결로 긴장이 조성되면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에도 좋을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중국도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요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북한 문제는 연초부터 미중 간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추위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며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2도, 예년보다 1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 사이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의 양은 1에서 5cm가 되겠고 그 밖에 남부 내륙부와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공기가 탁해지겠지만 모레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며 다시 무척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엔 YTN 시사토크 알고리즘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